여러분 안녕하세요. 기간조입니다. 모의고사 10일에 시작할게요. 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좋아요 눌러주세요. 임신부의 산전관리 시 체중과 혈압을 측정하는 이유는 임신 중독증 유무를 체크하기 위함이다. 임신 중독증 어떤 거 3가지 체크하죠? 고혈압, 단백뇨, 부종 3가지 체크합니다. 고혈압, 단백뇨, 부종. 혈압을 측정하는 이유는 임신 중독증 유무를 체크하기 위함이다. 입덧이 심한 임신부에게는 아침 식사 전 비스킷을 드세요.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입덧은 임신 3개월 이전에 나타나죠? 임신 6에서 12주에 나타난다. 탄수화물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섭취하세요. 소량으로 자주 드시고요. 과식은 피하세요.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마른 음식, 예를 들면 비스킷이나 크래커, 토스트 같은 것이 좋고요. 수분은 굉장히 많이 드셔야 돼요. 물 먹는 하마가 되셔야 돼요. 3000cc, 3리터는 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산부인과에서 일하면서 얘기해주면 되겠죠? 임신 중기나 말기에 요통이 심할 때 통증 경감을 위해서 한쪽 다리를 발판 위에 올려놓으세요. 이렇게 교육하래요. 자세를 변환하면 요통이 좋아진다. 체위를 좀 변경해라.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임신부의 요통은요. 자궁이 커지면서 척추가 휘어지게 되는 요추 만곡 때문에 허리가 아픕니다. 너무 높고 너무 낮은 신발이 아니라 굽이 약간 높은 신발이 좋대요. 허리가 휘어지지 않도록 하고 복대를 착용한다고 한다면은 요통에 도움이 된다. 우리 허리 아프면 허리 이렇게 감싸주면 조금 덜 아프잖아요. 줄넘기나 재채기 할 때 요실금하는 환자에게는 케겔 운동을 권장한다. 케겔 운동이 뭐죠? 골반강 근육 강화 운동,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이죠. 식도의 기능은요. 음식물이 삼켜지는 거예요. 음식물의 그냥 통로일 뿐이다. 공기의 통로는 기도죠. 기도가 막히면 기침이 나옵니다. 공기의 통로는 기도고요. 음식물이 지나가는 통로는 식도이다. 식도는 25cm 정도 됐어요. 소화기관의 첫 부분은요. 입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먹어서 소화시키잖아요. 연동운동이 없다. 음식물과 공기의 공통적인 통로는 인두예요. 인두. 식도가 아니라 음식물과 공기의 통로는 인두고요. 음식물만 지나가는 통로는 식도입니다. 식도는 연동 운동을 한다. 인두에서 위까지 음식물이나 수분을 운반한다는 거. 25cm 정도이다. 음식물의 통로고 소화효소는 없다. 인두는 음식물과 공기의 통로이다. 분만한 산모들에게 인공수유할 때 교육할 내용은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젖벽지를 비스듬히 기울여서 먹이세요. 이렇게 교육합니다. 분만 몇 기가 태아 심음을 청취할까요? 분만 1기 개국이죠. 개아반회 기억하시죠? 개국이 문이 열리죠. 태아의 심음을 청취합니다. 분만 1기에는요. 회음부 상모도 하고요. 조기 이상도 하고요. 간단하게 유동식도 먹을 수가 있고요. 태아가 만출하는 거 분만 2기죠. 보갑을 줍니다. 이게 중요했어요. 태반이 만출하는 거 분만 3기였죠. 태반의 결손 유무를 확인한다고 했어요. 뱃속에서 썩으면 안 되니까요. 분만 4기는요. 회복기죠. 이때 자궁 출혈 여부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트렌들렌버그 포지션, 자궁저부 마사지, 냉찜질을 한다. 우리나라 노인 문제의 특징은요. 노인 부양비가 증가합니다. 부양비가 증가되는 문제점이 있어요. 돈이 많이 든다 이거예요. 노인이 많으니까 병원 갈 일이 많고 부양비가 많이 든다는 거. 간호조무사가 입원 환자 사용 침상을 시트를 교환하거나 정리하려면은 어떻게 하죠? 환자 있을 때 하지 않고요. 부재시 또는 검사하러 갔을 때, 치료하러 갔을 때 하죠. 이것을 무슨 침상이라고 하나요? 그 환자 엑스레이실 갔어. 개 엑스레이실 갔어. 개방 침상이라고 해요. 입원한 환자인데 환자가 자리를 비켰을 때 뭔가 검사하러 갔을 때 침상 정리해 주는 것을 개방 침상이라고 합니다. 태아와 임신부의 건강을 위해서 임신부에게 영양 교육을 할 때 적혈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엽산의 섭취가 필요하다. 엽산은 비타민 B9이죠. 엽산이 부족하면 태아 신경계의 결손이 와요. 칼슘과 인의 흡수를 돕기 위해서는 비타민 D를 복용합니다. 주위 환경에 대한 호기심과 빠른 운동, 감각적인 발달이 보이는 시기로서 부모는 이 시기 아이에게 낙상과 사고방지 교육을 해야 된대요. 1에서 3세가 유아기죠. 유아기에는 자동차도 타고 막 걸어다니기 시작하면서 가장 유아기의 사망 원인 1순위가 낙상입니다. 사고로 죽어요. 영아기의 사망 1위는요. 선천성 기형이죠. 항생제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투여하는 이유가 뭘까요? 혈중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항생제는 시간 간격을 두고 먹잖아요. 그리고 연달아서 거의 5일에서 7일까지는 먹어줍니다. 혈중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돼야 약발이 받으니까요.
밤 수면이 부족하다고 호소하는 노인 환자에게 제공할 간호는요, 잠자기 전에 소변을 보도록 유도합니다. 자기 전에 카페인 먹지 않죠? 너무 집중하는 일 하지 않아요. 그러면 더 잠이 안 오니까요. 낮잠 자지 않습니다. 숙면이 안 된다, 수면이 부족하다 하면은 낮잠을 금지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뇌 척수액이 흐르는 척수의 부위는 지주막 하강입니다. 요추천자 할 때 바늘 어디다 집어넣죠? 요추 3, 4번 사이에 척수의 지주막 하강에다 찔러 넣는 거예요. 요추천자 시행시의 자세는요, 새우등 자세. 국가고시 정말 많이 나오죠? 끝나고 나서 똑바로 눕히는 거 앙암이에요. 산모의 자궁이 2cm밖에 개대되지 않았어요. 분만 1기잖아요. 이때 난산일 때 옥시토신, 자궁 수축제를 투여했다고 한다면 뭐를 볼까요? 자궁이 잘 수축되는지, 자궁 수축 시간을 재고요. 강도 측정이 필요합니다. 분만 1기 난산일 때 걸어요. 사용 후 남은 마약의 처리는 약국에다가 반납하는 거예요. 그냥 버리는 게 아니죠. 마약은 항상 이중잠금이 중요했어요. 이중잠금. 약장 관리는요, 약장을 잠그는 중요한 이유는요, 약의 남용 방지인가요? 도난 방지인가요? 오용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잘못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거예요. 약물을 오랫동안 사용하다가 끊었어요. 그러면 금단 현상 오지 않겠습니까? 금단이 뭐예요? 너무 원해. 갈망과 심한 정신적, 신체적 의존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 소변의 생성 및 배설 과정 뭐가 중요해요? 장관이다. 신장에서 요관으로 넘어갑니다. 요관에서 방광, 요도를 거쳐서 소변이 나가죠. 환자의 위급한 증상을 즉시 보고하지 않아가지고 치료 시기를 놓쳐가지고 손해를 봤다면은 이것은 우리 간호조무사가 태만한 거예요. 뭐가 태만해? 의무가 태만한 거야. 주의를 돌볼 의무가 태만하다. 주의 의무 태만이다. 내 실수로 인해서 환자가 화상 입었어. 내가 침상난간 올려주지 않아서 환자가 골절 입었어. 주의 의무가 태만한 거예요. 피부층은 표피, 진피, 피하 이 순서로 갑니다. 임신 초기에는요, 임산부가 감염이 되면 태아의 선천성 기형을 초래하는 질환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풍진이 있습니다. 풍진은 90일 안에 옮죠. 그래서 초풍 중매. 임신 초기 하면은 풍진을 생각하시고요. 임신 중기 하면은 매독을 기억하세요. 매독은 16에서 20주. 태반을 통해서 아기한테 감염이 되잖아요. 16에서 20주면 4, 5개월입니다. 그래서 이 이전에 4개월 이전에 치료를 해야지만 아기가 선천성 매독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 풍진, 엄마가 풍진이면요, 태아 귀머거리가 되죠. 엄마가 띵띠링 띵띵 풍어를 읊어도 아기가 못 들어요. 태아 귀머거리가 된다. 엄마가 당뇨병이에요. 아기가 뭐가 오죠? 거구증이 옵니다. 영유아의 대소변 가리기는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대변 훈련 그리고 대천문이 폐쇄되는 시기는 같아요. 12에서 18개월이다. 돌 정도 됐을 때 대천문이 폐쇄되고 대변도 가린다는 거. 소천문은요, 2달이 있으면 폐쇄됩니다. 소변을 더 대변보다 늦게 가리네요. 18에서 24개월, 한 2년은 돼야 소변을 가린다. 밤소변은 3, 4세나 돼야 가린다는 거. 임신부의 산전관리, 질병의 1차 예방이죠. 중요해요. 산전관리를 해야 산모도 건강하고 태아도 건강하다. 늦어도 몇 주 이내에 산전관리를 받아라? 20주. 늦어도 20주 이내에 산전관리를 받아라. 임신 5개월 정도에는 무조건 병원은 가야 된다 이 얘기예요. 산전관리의 주기 정말 국가고시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임신 초기 7개월까지는요. 한 달에 한 번만 가면 돼요. 임신 8, 9개월에는요. 한 달에 2번을 가야 됩니다. 이게 국가고시에 2번이나 나왔어요. 임신 막달 9, 10개월 마지막 한 달은요. 매주 가야 되는 거예요. 한 달에 4번, 월 4회, 주 1회 다 똑같은 말입니다. 임신 초기에는 한 달에 한 번 가다가 임신 8, 9개월에는 2주에 한 번 가다가 한 달에 2번 가다가 막달만 일주일에 한 번씩 월 4회를 간다. 이게 그렇게 맨날 나오는데 틀릴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죠? 여러분 꼭 맞으세요. 임신 8, 9개월은요. 한 달에 2번 간다. 근데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임신 27주이다. 그러면은 4, 7에 28. 7개월이 안 됐어. 한 달에 한 번이지. 이렇게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변형 문제가 나오니까요. 아시겠죠? 산전 관리를 해야 되는 시점은요. 임신이 확실할 때부터인가요? 임신이 의심되는 증상이 느껴지기 시작할 때부터요.
임신 초기예요. 아직 임신인 걸 몰라요. 감기 기운도 있어요. 감기약 먹고 주사 맞고 엑스레이 찍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아기에게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뭔가 좀 몸이 으실으실하고 감기 기운 있는 것 같아. 하지만 임신인지 아닌지 먼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감기약도 먹고 엑스레이도 찍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산전관리의 시점이 임신이 의심되는 증상이 느껴지기 시작할 때부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노인학대 있잖아요. 확실하면 신고할까요? 아니에요. 학대가 의심되면 신고하는 겁니다. 그냥 의심만 돼도 신고를 하는 거예요. 확실한지 아닌지는 수사기관에서 판단하는 거지 우리가 신고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영유아 구강건강관리 시 불소를 사용하는 이유는요. 치아 우식증 예방이다. 불소는 그냥 충치 예방입니다. 아시겠죠? 불소는요, 6개월마다 1년에 2번 도포하고요.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 사업. 수돗물에 불소를 타가지고 각을 시키잖아요. 또는 먹이기도 합니다. 이랬을 때 농도는요, 매일매일 0.05%의 불소 농도 또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고 하면 0.2% 기억하시죠? 에브리데이 0.05이다. 그래서 매일 우유 500ml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것까지 갈게요. 뱀에 물렸다 하면은 그 물린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할까요? 낮게 합니다. 왜? 혈액순환이 되면 안 되니까. 우리 항상 화상이나 동상 입었을 때는 그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했잖아요. 그래야 혈액순환이 잘 돼서 부종이 없어서. 하지만 독에 물렸는데 심장보다 그 손을 높게 합니까? 그러면은 독이 온몸에 더 잘 퍼질 거 아니에요. 순환이 안 되게 해야 된다. 이게 포인트예요. 환부를 아래로 한다. 움직이지 않게 부목까지 된대요. 심지어. 골절이 아닌데도 뱀에 부목을 왜 대요? 그만큼 웬만하면 움직이지 말아라 이거예요. 독이 퍼지면 안 되니까. 물 먹이나요? 물 먹으면은 더 꼴깍꼴깍 순환 잘 되죠? 물 먹이지 않습니다. 정맥혈을 묶어줘요. 다친 부위가 이렇게 뱀에 물린 부위가 있다고 한다면 아래를 묶어요? 아래를 묶으면 위로 순환되게 해요? 위에를 묶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혈액의 대표적인 혈구는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이며 백혈구는 식균작용. WBC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예요? 화이트 블러드 셀이에요. 화이트 하면은 백혈구 아닙니까? 그쵸? 백혈구는 식균작용, 적혈구는요, 산소를 운반해요. 그쵸? 혈소판은 응고시켜요. 판을 응고시킨다. 혈액 응고예요. 분만 직후, 산모간으로 우선 관찰할 사항은요, 분만 직후예요. 일단 피가 나는지 출혈 여부를 확인합니다. 출혈과 관계된 것은 자궁을 수축시켜야 된다. 이 말이 그냥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이탈 체크한다 이겁니다. 침을 맞을 때 환자가 편한 자세, 우리 한의원 가면 서서 침 맞나요? 앉아서 침 맞아요? 누워서 맞잖아요. 이게 편안한 자세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장 육부 물어봅니다. 오장은요, 간심, 비, 폐, 신이에요. 육부는요, 담, 소, 위, 대, 방이죠. 담낭, 소장, 위장, 대장, 방광이 육부예요. 그래서 다음 중 육부인 것은 담낭, 소장, 위장, 대장, 방광 중에 하나를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5가지 감정이 있다. 노희사비공, 노희사비공. 분노를 하면 간이 상한다. 너무 기쁘면 심장이 상해. 생각이 많으면은 비장, 위장이 상해. 그리고 슬프면 폐가 상한다. 공포, 두려움이 있다면 신장이 상한다. 너무 무서우면 우리 오줌 찔끔 나오잖아요. 신장이 상한다. 이것입니다. 아시겠죠? 매운맛은요, 간을 상하게 하고요. 짠맛은 심장을 상하게 하고요. 신맛은 비장을 상하게 합니다. 쓴맛은요, 폐를 상하게 해요. 그리고 단맛은 신장을 상하게 해서 당뇨병이 많이 온다. 개양우마돈, 이 음식은 좋다 이거예요. 이 동물은 좋다 이거예요. 닭은 간에 좋고요. 양은 심장에 좋고, 소는 여기에 좋고, 말은 폐에 좋고, 돼지는 신장에 좋다 이거죠. 여자 생식기 하면은 간하고 연결하시고요. 남자 생식기는 신장하고 연결하셔야 됩니다. 치과 진료 시 치과 진료 의자에 앉거나 내려올 때의 포지션은 수직 자세예요. 수평 자세예요. 수평은 가로고요. 수직은 위아래 자세입니다. 우리 치과 의자 어떻게 합니까? 위아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뒤로 눕히잖아요. 수직 자세예요. 수직 자세. 이게 과거에 나왔었나 봐요. 입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반사시켜 뭘로 반사시킬까요? 거울로 반사시키겠죠? 치경입니다. 치아를 보는 거울, 거울 경자예요. 뭐 치경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조그맣게 여기 이렇게 거울 달려 있잖아요. 스케일링 할 때도 이걸로 입 안을 보잖아요. 치경은 입안을 반사시키는 거울이에요. 라이트는요, 그 유니체어, 이 체어 자체에 이 위에 이 라이트 있잖아요. 스탠드라고 해야 되나요? 예, 입 안을 환하게 비춰주는 불이에요. 입 안을 비춰준다 하면은 거울경입니다.
우리나라 도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폐기물 처리법, 쓰레기 처리법은요? 매립법이다. 우리나라는 땅에 묻어버린다는 거예요. 비용이 가장 조금 들어서 이 방법을 쓰고 있어요. 고형 폐기물 대부분을 그냥 땅에 묻어버립니다. 그런데 사실 소각법이 깔끔하다. 소각법은 이 처리시설을 돈 주고 만들어야 돼서 처리시설이 좀 돈이 많이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하지 않고 있고, 또 이 연기 때문에, 태우고 난 연기 때문에 대기 오염에 또 문제가 있어서 안 하고 있나 봅니다. 소각법으로 하면은 부피도 줄고, 지금 우리나라 쓰레기 이제 더 이상 매립할 데가 없다고 하는데요. 그쵸? 아직까지 매립법을 하고 있네요. 초등학생 대상으로 손쉽게 교육을 하려고 할 때는 효과적으로 하려면은요, 시범을 보여야 돼요. 시범 교육이 최근의 내용, 최신의 방법으로 실무 적용에 용이하다고 했어요. 손 씻는 거 백날 말로 설명하면 뭐합니까? 그냥 비누 가져와서 물에다가 이렇게 손 씻으세요 보여주는 게 최고다. 그리고 나서 한번 해보실래요? 이렇게 평가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관찰법이겠어요. 대기 오염의 일종이래요. 금속물과 석조 건물을 부식시킨대요. 하면은 산성비가 바로 나와야 됩니다. 부식시키는 건 산성비예요. 산성비의 원인 물질은요? 이산화황, 아황산 가스죠. 산림에 피해를 주고 호수나 하천의 생태계를 파괴시킨다. 비에서 산성물질이 내리는 거예요. 그럼 부식도 되고 생태계는 파괴가 되고 이 산림이나 농사에도 농작물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의 제조업자, 수입업자에게 폐기물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가 뭘까요? 이미 그 사장한테 폐기물 비용을 부담시켜서 물건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폐기물 부담금이에요. 애초부터 니네들이 폐기물 비용을 부담해서 판매를 해라. 이게 바로 폐기물 부담금입니다. 폐기물 부담금, 기저귀 같은 것들,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폐기물 처리에 드는 비용을 미리미리 부담시키는 제도가 폐기물 부담금 제도입니다. 환경오염 관련 부담금이 4가지가 있어요. 탄소세, 환경 개선 부담금, 안전관리 예치금, 공해 배출 부과금이 있어요. 탄소세는요, 이산화탄소 저감 대책으로 탄소가 많이 나오면은 세를 부과합니다. 환경 개선 부담금은요, 경유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담시키는 겁니다. 승용차는 보통 휘발유잖아요. 이 트럭이나 이렇게 대형 버스 같은 것들이 경유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나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게 이게 바로 환경 개선 부담금이에요. 경우에서 매연이 많이 나오나 봐요. 그래서 매연이다 하면은 이건 환경하고 관련되어 있죠? 환경 개선 부담금이다. 이렇게 연결을 하시고요. 재활용이 안 돼가지고 폐기물에 부담시키는 것은 폐기물 부담금이에요. 폐기물 부담금은 물건이 나올 때부터 제조업자, 사장이라고 할게요. 환경 개선 부담금은 매연이죠. 경유죠. 그냥 운전자예요. 자동차 가지고 있는 소유자에게. 사장에게 부과하는 것은 폐기물 부담금이다. 그냥 일반적인 시민에게 이게 부담시키는 것은 환경 개선 부담금이다. 안전관리 예치금, 공사 현장에서 방치된 거 많이 보셨나요? 공사하다 말고 되게 귀신의 집처럼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공사하다가 방치하면은 굉장히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안전관리 예치금을 받습니다. 도시가 이 건물 때문에 흉물스럽다. 그래서 환경오염 관련 부담금 중에 안전관리 예치금이 있는 거예요. 공해배출 부담금, 이것은 벌금입니다. 경유소비자 환경개선 부담금, 공사 현장에서는 안전관리 예치금이 있다. 보행장애, 고련화증 있을 때 의심되는 물질은 카드뮴입니다. 카드뮴 때문에 고련화증, 이따이 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따이가 일본말로 아프다 이런 뜻이래요. 엄청 아픈가 봐요. 과하면 백내장과 화상을 일으킨다 하면은 적화, 적외선이에요. 적화. 또 자살, 자외선은요? 살균작용이죠. 자살, 요거는 좀 기억하세요. 적화, 적외선은 화상을 일으킬 수 있고 백내장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햇빛을 보면 백내장이 생길 수 있겠죠? 백내장 예방하려면 선글라스 끼고 다니세요. 부유물이나 불순물을 가라앉히는 인공정화법은 뭘까요? 침전법이다. 가라앉히는 것이니까 침전법이다. 이 뜻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볍게만 들으세요. 희석은요? 그냥 섞는 거잖아요. 그쵸? 오염물질이 유입된 상태에서 많은 양의 물과 섞어서 한마디로 그냥 희석만 시키는 거예요. 침전은요, 가라앉는 거. 산화작용은요, 산소랑 같이 결합하는 거. 일광소독은요, 햇볕을 쐬는 거죠. 자외선에 의한 살균작용으로 오염물질을 분해하는 게 일광소독이다. 식균작용은요, 먹는 거예요. 뭘 먹어요? 오염물질이 분해된대요. 오염물질을 먹어버린다. 우리 백혈규 식균작용 했었잖아요. 그쵸?
자정작용의 하나입니다. 오염의 농도를 낮추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식균작용, 먹어버린다. 오염 농도를 낮추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다는 거. 가라앉히는 거, 침전법. 또 산소랑 결합하는 거, 산화작용. 햇볕 쬐는 거, 일광소독. 오염물질을 분해해서 농도를 낮추는 거, 식균작용. 노인 요양시설,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은 어떤 시설이죠? 노인 의료복지시설입니다. 의료하면은 요양이 들어가요. 여기서 또 중요한 거 국가고시에 잘 나오는 거 뭐가 있어요? 규모입니다. 노인 요양 공동생활을 가정은요, 공생으로 기억하세요. 입소자를 9명 이내로 받습니다. 노인을 9명 이내로 받는다 이거예요. 노인 2.5명당 직원은 1명이 필요해요. 그러면 노인이 10명이면요? 직원이 4명이 필요하겠죠? 아, 그래서 그냥 9명만 받는구나. 직원이 3명만 있도록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어요.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은 일상적인 생활이 어느 정도 가능한 분들이 공생으로 갑니다. 그래서 가정환경하고 비슷한 생활에서 생활할 수 있어요. 노인 요양시설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요양원이에요. 입소자를 10명 이상으로 받습니다. 10명, 20명 또는 30명, 규모가 보통 100명 이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노인 요양시설은 규모가 10명 이상이다. 9명 이내라고 한다면 공생이다. 이렇게 의료시설 두 가지를 비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그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왜 이 규모를 나눠요? 우리가 병상이 29개 이하라고 한다면 의원이고요. 병상이 30개 이상이라고 한다면 병원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종합병원은요? 병상이 100개 이상이죠. 이렇게 규모를 나누는 것처럼 입소자를 9명만 받는다 하면은 공생이다. 입소자를 10명, 20명, 30명 받는다 하면은 요양시설, 요양원이라는 거예요. 네이버에 요양원 검색하시면요. 보통 규모가 30몇 명, 80몇 명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요양시설이라는 거예요. 의료복지시설이죠. 거기에 간호사도 있고요. 간호조무사도 있고 요양보호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도 1명 정도는 있잖아요. 노인 어떤 복지시설에는 경로당, 복지관, 노인교실이 있다. 건강한 사람들이 가가지고 여가를 즐기는 것입니다. 노인 여가 복지시설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또 노인 복지시설 중에서 어떤 게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간호 이런 게 있어요. 재가급여입니다. 있을 재, 집 가. 재가급여예요. 급여는요, 같은 말로 서비스 또는 혜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노인 복지시설 이거 정말 국가고시에 허구 헛날 나오잖아요. 방문 요양 대상자 집에 방문합니다. 누가? 요양보호사가. 그래서 일상생활도 도와주고요. 신체 활동 지원도 해주는 거예요. 방문 목욕 차량이 가요. 그래서 2명 정도가 그 대상자를 목욕시켜주는 겁니다. 주 야간 보호. 우리가 길거리에서 보는 데이케어 센터예요. 일정 시간 동안 갑니다. 그래서 국가고시에 일정 시간이다 하면은 주야간 보호예요. 왜? 아침 9시에 가서 저녁 5시, 6시에 집으로 옵니다. 버스가 있어요. 이 차를 타고 가서 차를 타고 와요. 일정 시간만 이 노인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단기보호. 이 단기의 기자가요. 기간의 기자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들이 해외 출장에 잡혔습니다. 엄마가 치매 노인이에요. 단기보호 시설에 맡기는 거예요. 단기보호 시설로 가서 일정한 기간 동안 서비스를 받습니다. 제가 서비스는 집에서 받는 서비스라며. 왜 제가 서비스죠? 여러분 한 달은 30일이에요. 이 30일 중에서 일정 기간 며칠만 가는 거지 이 나머지 다 가는 게 아니잖아요. 집에 있는 기간이 더 많다. 그래서 제가 서비스에 단기보호가 들어갑니다. 방문 간호도 국가고시에 잘 나왔었죠. 방문 간호는요. 방문 간호사, 방문 간호조무사 또는 치위생사가 집에 방문해서 간호해 주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요. 의사의 지시가 있어야 된다. 의사의 오더가 있어야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의사의 지시에 의해서 처방전도 주고 주사도 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문 간호는 제가 서비스의 일종이라는 거. 그 밖에 복지용구 대여하거나 구매하는 것들이 다 재가노인 복지시설, 재가 서비스, 재가 급여에 있다는 거예요. 노인장기 요양보험에는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있어요. 재가급여는 집에서 받는 거, 시설급여는 시설 가서 받는 거, 또 특별현금급여는요. 가족 요양비가 있습니다. 시설급여 아까 뭐가 있다 그랬어요? 노인 요양시설,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거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일정 기간 하면은요, 단기보호. 기간의 기가 단기의 기라는 거. 일정 시간 하면은요, 주야간 보호예요. 집단 보건교육의 장점은 적은 비용으로 많은 인원의
행동 변화를 유도할 수가 있다. 보건교육을 하는데 집단으로 해. 그러면 그 많은 사람의 행동 변화를 유도할 수가 있다. 되게 좋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코로나 예방 교육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다 코로나 예방하기 위해서 손도 잘 씻고 체온도 잘 재고 거리 두기도 하고 그런 행동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통조림 하면은 통보, 보톨리누스균 바로 나오셔야 됩니다. 통조림 원인 식품으로 신경계에 급성 중독 증상을 일으켜. 치명률 하면은 통조림 먹고 걸렸다. 통보, 보톨리누스 식중독이다. 남리동의 메두사야 보디마라 할 때 이 보가 바로 보톨리누스예요. 1급 감염병이죠. 포도상구균 하면은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식중독균. 잠복기가 짧다. 유통기한이 지난 케이크를 먹었을 때 포도상구균이 생긴다. 장독소, 독소형 식중독은 보가 있었죠? 보웰포가 있었죠? 보톨리누스균, 웰치균, 포도상구균이 독소형 식중독이다.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0157는 뭐 먹고 생겨요? 햄버거 패트가 소고기잖아요. 이거 먹고 생긴다는 거. 장염비브리오균은 어피를 먹고 생겼다. 이거 다 국가고시에 순서대로 나왔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안 나온 게 보톨리누스균하고요. 돼지고기 살모 먹어. 살모넬라균이 안 나왔어요. 아시겠죠? 나머진 다 나왔습니다. 다수가 밀집해 있다 하면은 군집독이에요. 왜? 실내 환기가 불량한 거예요. 제가 간호조무사 학원 다닐 때 46명이 그 안에서 숨을 쉬는데 창문을 아무도 열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제 4월 달이었는데 4월 달도 교실이 좀 쌀쌀하잖아요. 창문을 안 열었어요. 그래서 제가 4, 5, 6, 7, 8, 9, 10 동안 정말 맨날 쉬는 시간마다 뒤에 가서 창문을 열기가 바빴습니다. 저는 군집독을 느꼈어요. 그때는 그게 군집독인지 배우고서 알았지만은 이 사람이 너무나 많이 숨을 쉬니까 막 온도도 쾌쾌하고요. 습도도 안 좋고요. 막 먼지도 많고요. 냄새도 안 좋고 속이 막 메스껍고 머리가 깨질 것 같았어요. 저는 진짜 이 불쾌감과 권태를 말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일주일에 한 번씩 맨날 내과를 가서 약을 받았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은 이 다수가 밀집해 있는 장소에서 환기가 너무 안 돼가지고 이 탄산가스랑 이런 농도가 증가하니까 이런 이상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 정상적인 공기 정상이에요. 비정상 아니고요. 보건교육의 목적은 뭘까요? 교육하는 목적은 결국은요. 문제를 인식하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누가? 스스로. 교육하는 것은 결국 스스로예요. 스스로. 간호조무사 이거 지금 교육 왜 받으세요? 여러분 스스로 이 자격증이 필요해서 받으시는 거잖아요. 항상 교육의 목적은요. 개인이나 가족이나 지역사회가 스스로 건강 문제를 인식하고 그 건강을 증진해라 이런 목적이 있어요. 금연 교육하고 나서 대상자에게 확인할 사항은 금연했니?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행동이 변화했냐? 실천했냐? 태도가 바뀌었냐? 이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금연 교육했으면 금연했니? 이거고요. 지갑병은요. 특정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정의 질병입니다. 그냥 직업만 가지고 있다고 다 직업병이 생기는 건 아니고요. 특정한 직업에 종사하면서 특정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저 VDT 생겼다고 했잖아요. 제가 맨날 유튜브 하면서 컴퓨터로 작업하고 마우스로 이거 자료 추리고 하다 보니까 VDT가 왔어요. 경환증후군. 팔, 근육통도 심하고요. 정신신경장애, 신경질 엄청 납니다. 성별, 연령별, 인구 구성에서 0에서 14세 인구, 유소년 인구죠. 65세 이상 인구의 2배가 넘는 저개발 국가의 인구 유형은 뭐가 많다는 거예요? 얘네가 많다는 거 아닙니까? 유소년이 많은 건 뭐예요? 피라미드형이에요. 피라미드형. 인구구조, 여기서도 국가고시가 매번 나오기 때문에 제가 또 짚어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달달달달 아셨죠? 이거 아직도 모르시는 분 설마 없으시겠죠? 유소년이 많다 하면은요, 피라미드형입니다. 노인이 많다 하면은요, 항아리형이에요. 노인들은 문화센터 가서 항아리 빚는다 이렇게 암기하자고요. 둘이 같다 하면은 종형이에요. 돈 버는 인구가 50% 이상이야. 별형이에요. 도시로 돈 벌러 갔죠? 별형, 도시형이다. 돈 버는 인구가 50% 이하야. 시골이죠. 표주박형, 농촌형, 호로형이라는 거. 지역사회 간호를 수행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는요. 가족입니다. 가족 단위로 가지 그 가족이 4명이라고 일일이 막 따로따로 얘는 회사로 찾아가고 쟤는 병원으로 찾아가고 얘는 집으로 찾아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 가족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노령화 지수 공식 뭐예요? 노령화는요. 돈 버는 사람 얘기가 없다고 했죠. 노령화는요. 애기분의 노인이에요. 애기는 유소년이죠. 노인은 65세 이상의 인구죠. 유소년은 0에서 14세죠.
곱하기 100입니다. 지금 싱싱코코가 뛰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노령화 지수 공식은요. 유소년 인구에 대한 노인 인구의 비 이렇게 나와도 맞추셔야 돼요. 여러분 A에 대한 B다 하면은 A분의 B일까요? B분의 A일까요? A분의 B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A에 대한 B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유소년 인구에 대한 노인 인구의 B는요. 유소년 인구에 대한 노인 인구의 B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A에 대한 B는 A분의 B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노령화 지수 공식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분자에는 뭐가 들어가고 분모에는 뭐가 들어가냐? 노령화 지수의 분모에는 뭐가 들어가요? 유소년이 들어갔죠. 분자에는요? 노인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해도 맞추실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방식으로도 다 맞추실 수 있으시죠, 이제는? 노령화 지수 공식은요? 유소년 인구에 대한 노인 인구의 비이다. 그리고 유소년이 분모로 들어가고 노인이 분자로 들어간다는 거. 부양비 공식 어떻게 되죠? 부양비는 돈 얘기가 나와야 돼요. 돈 버는 사람에 대한 돈 안 버는 사람의 비입니다. 돈 버는 사람 누가 있어요? 경제활동 인구? 15에서 64세 밑으로 들어가죠? 돈 안 버는 사람 유소년 플러스 노인이에요. 0에서 14세 플러스 65세 이상. 이게 바로 부양비예요. 돈 버는 사람에 대한 돈 안 버는 사람의 비. 그래서 돈 버는 사람이 분모로 들어가고 돈 안 버는 사람이 분자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분자, 분모 물어봐도 분모에는 돈 버는 사람, 경제활동 인구, 생산 연령 인구가 들어가고 돈 안 버는 사람, 유소년 인구 또는 노인 인구 이게 바로 분자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떤 공식이든지요. 구하고자 하는 게 분자로 올라갑니다. 아시겠죠? 노령화 지수 노인이 분자로 올라갔어요. 이런 식이에요. 병원체가 침입은 하였으나 임상 증상이 전혀 없어요. 침입은 했기 때문에 보균은 가지고 있죠? 증상이 없으니까 건강해 보이죠? 건강 보균자입니다. 건강해 보이는데 균은 있어서 남한테 옮겨. 얼마나 관리가 어렵겠습니까? 처음부터 증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발병도 안 했는데 가장 관리가 어렵다는 거 남한테 넘기니까요. 현성 감염자, 나타날 현, 보일 현. 나타났으면 이미 환자입니다. 명백하게 질병에 이완이 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현성 감염자, 환자고요. 증상이 있다 하면은 현성 감염, 증상이 없다 하면은 불현성 감염이에요. 그래서 이게 또 국가고시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현성과 불현성. 나타났다, 환자다, 불현성. 이거는 나타나지 않았다, 환자가 아니다, 보균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잠복기 보균자, 균은 가지고 있는데 잠복되어 있어. 발병 직전이다 이거예요. 시한폭탄이에요. 병원체가 숙주에 침입하여 증상이 발견되기까지의 기간이 바로 잠복기 보균자라고 할 수가 있다. 병원체, 환경, 숙주, 질병의 3요소죠. 숙주는 사람이에요. 이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침입해서 증상이 발견되기까지 이게 바로 잠복기라는 거. 최근 결핵 환자 발생 증가로 학교 보건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실시할 사항은 집단 검진합니다. 집단 검진. 간접 엑스레이를 촬영해요. 만약에 간접 엑스레이 촬영했는데 양성이 나왔어. 또는 투베르쿨린 반응 검사했는데 지금 양성이 신비리 아닙니까? 직접 엑스레이 촬영을 합니다. 사실 뭐 직접 엑스레이가 뭐다, 간접 엑스레이가 뭐다 이렇게 교재에서 좀 명확하게 나타내 주지는 않았는데요. 음성이라고 한다면은 예방접종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BCG 접종을 해야 된다. 음성이니까. 우리 독감 걸리고 나서 예방접종 맞아요? 코로나 걸리고 나서 예방접종 맞아요? 뭐든지 그 병에 걸리기 전에 맞는 게 예방접종이에요. 그래서 음성일 때는 BCG 접종을 한다. 양성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냐? 양성일 때는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질병이 얼마나 진행됐는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엑스레이를 찍는다. 이렇게 기억할게요. 직접 엑스레이를 찍는다. 또는 치료를 해야겠죠. 양성이 나왔다고 하면은 각종 검사를 하고 치료를 해야 되겠습니다. 교재에서는 직접 엑스레이 촬영을 한다. 피임법 선택할 때 고려할 점이 있어요. 피임을 했는데 실패를 해서 임신을 했다 해도 산모와 태아에게 피해가 없어야 돼요. 해가 없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임신을 했어.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아기가 이미 기형아야. 이 피임약 때문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연재해인 쓰나미를 직접 겪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우리 드라마 보면은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이 환자의 회복기의 대처법은 뭐냐?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과거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게 영원한 건 아니다. 이것을 상기시켜줘야 된다 이거예요. PTSD가 제가 시험 본 국가고시에 나왔었어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 뭔가 한번 볼까요?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극도의 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했습니다. 보통 성폭행 또는
뭐 교통사고 나서 가족이 내 눈앞에서 다 죽었어. 이런 거 많잖아요. 그쵸? 이런 심리적인 반응 때문에 정신적인 후유증이 오는 거예요. 학대, 심각한 사고, 자연재해 후유증, 성폭행 후에 이런 후유증이 심리적인 거, 정신적으로 그냥 극도의 트라우마가 생긴 거죠. PTSD를 회복하는 4단계가 있어요. 이게 이제 국가고시에 과거에 나왔기 때문에 좀 알긴 알아야 됩니다. 바로 잡아준다. 어떻게? 객관적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대상자를요, 이해는 하지만요, 비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거죠. 나는 계속 자동차만 보면은 나는 사고 나서 죽을 것 같아. 난 남자만 보면은 성폭행 당할 것 같아. 이 비논리적인 사고잖아요. 사실은 혼자의 망상이고 정신적인 고통이지 현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비논리적인 사고는 교정을 해줘요. 그것은 과거의 기억일 뿐이에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정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무조건 우쭈쭈가 아니에요. 이해는 하지만 교정해 줘야 돼요. 잘못된 것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인지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 벗어날 수 있잖아요. 과거의 기억일 뿐이에요. 기억상실증 걸렸으면 아무 일 없이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가 발목을 잡는 거죠. 벗어날 수 있음을 인지시킵니다. 꼭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아니더라도 지금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들 중에서 과거의 어떤 그 기억이나 선택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하면서 한 1년 넘게 정말로 많이 후회를 하고 가슴이 아팠던 기억이 있어요. 결국은요, 다 지난 일입니다. 벗어날 수 있다. 어차피 지난 일이다. 저도 이렇게 제 스스로 회복기 4단계를 거쳤어요. 이미 어쩔 수가 없다. 뭐 그 사람도 이해하고 나도 뭐 이해받아야만 한다 생각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게 내 잘못이다. 내가 그때 선택을 후회하면 뭐합니까? 그냥 딜리트 하세요. 잊어버리세요. 그냥 그 기억을 싹둑 잘라내고 다시 그냥 또 살아야 되니까 앞날에 꽃길만 가득할 것이다 생각하면서 살아야지 뭐 어떡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지역사회 간호의 목표가 있어요. 가족에게 건강의 필요성을 인식시켜주고 건강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 고기 한 마리 던져주는 것보다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게 좋은 거죠. 간호의 목표는 결국 스스로 항상 자기 몸을 관리해서 건강하게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적정 기능 수준을 유지하는 거예요. 감염병 환자를 따로 격리하는 이유는요, 감염을 예방하는 거죠. 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또 지역사회 사업의 일환으로 가정 방문 시 장점이 뭐가 있어요? 우리 집에 의료진이 와가지고 방문해서 나 치료해 줍니다. 뭐가 좋아요? 거동이 불편해도 이 서비스 받을 수 있으니까 좋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익숙한 환경에서 받으니까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되겠죠. 우리 집에 나만 있는 게 아니라 가족이 있어. 할머니인데 아들이 있어. 도와줄 수 있겠죠? 사람은 자원이라고 했어요. 이 자원을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건강관리실로 간다고 하면은 가족의 자원을 활용할 수가 없겠죠. 또 그 환자의 건강만 관리 관찰할 수 있지 가족 모두의 건강까지는 볼 수가 없다는 거. 건강관리실에 하지만 장점이 있다고 한다면 같은 동일한 건강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정보를 교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 찾아오는 거니까 이 직원들, 간호사의 시간과 비용 소모가 적겠죠. 일일이 집집마다 찾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경제적이다. 혈액관리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시기는 뭐든지 계획을 수립한다 하면은 5년마다입니다. 5년도 금방 가요. 대통령도 5년마다 뽑잖아요. 결핵, 감염병, 정신건강증진법, 구강건강법 모두 5년마다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여기서 벗어나는 거를 외워야겠죠? 973, 구강 실태조사는 3년이에요. 정신건강 실태조사는 5년이거든요. 그래서 973을 암기하셔야 되고 이게 또 최근 국시에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혈액관리 정기평가, 혈평2. 혈액관리는 정기평가가 2년마다라는 거예요. 특이하니까 암기하셔야겠죠? 요번에 혈평이 혹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혈액관리법상 혈액제제가 있어요. 혈액제제가 뭐냐 이거를 물어보는데 이거 외우기 쉬워요 여러분. 그래서 전구장판이다 이렇게 제가 또 초성을 땄습니다. 혈액제제라는 거는요, 전혈, 전체 피 우리 얼마 뽑을 수 있어요? 원래 400ml 뽑을 수 있는데 10% 추가해서 440까지 전혈을 뽑을 수 있다. 이것도 이제 또 따로 나왔었고, 농축된 적혈구요. 또 신선 동결 혈장. 우리 화상 환자 혈장 수혈하지 않습니까? 신선한 동결 혈장. 이 동결이 얼렸다 이 말인가요? 신선 동결 혈장. 이거 따로 혈액제제 뽑았다가 화상 환자한테 혈장 수혈할 수 있잖아요. 또 농축 혈소판. 혈액 응고가 안 되는 사람들 혈소판 놓으면 혈액 응고 잘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의 개념으로 혈액 제제를 준비해 놓습니다. 혈색소나
백혈구는 혈액 제제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색소랑 백혈구는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혈액 관련 의약품들이 다 혈액 제제라는 거. 정신질환자의 보호 의무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일까요? 고령자. 나이 먹었다고 정신질환자 보호 의무자가 될 수 없진 않죠? 있습니다. 엄마가 지금 80세야. 근데 자식이 정신질환자야. 당연히 보호 의무자가 될 수 있다는 거. 후견인 또는 부양 의무자는 정신질환자의 보호 의무자가 된다. 정신질환자의 보호 의무자가 될 수 있는 사람. 후견인 될 수 있다. 부양 의무자 될 수가 있다. 그렇다면 없는 사람. 정신질환자입니다, 여러분. 의료인의 결격 사유랑 달라요. 외우기 어려우시죠? 제가 포인트 집어드릴게요. 정신질환자면은 정신이 온전하지가 않은 사람이죠. PP 안 됩니다.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뭔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정신질환자의 보호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PP는 안 된다는 거예요. 파산 선고받고 복권이 안 된 사람. 여러분, 이게 뭔 말이에요? 돈이 없는 사람이에요. 돈이 없어서 파산이 됐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파산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없는 사람이 이 정신질환자의 재산을 어떻게 이용하고 악용해서 자기가 끌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파산 선고받은 사람은 정신질환자 보호 의무자가 될 수 없다 이거예요. 돈 없는 사람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적당히 없는 게 아니라 파산 신청까지 하는 사람은 안 된다. 복권된 사람 제외죠. 파산 선고받고 복권이 됐다.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이 복권이 로또예요? 회복이 됐다 이 얘기입니다. 회복이 됐다. 그러면 파산자까지는 아니다. 그러면 정신질환자 뭐 동생이 있고 자식이 있다고 한다면은 보호 의무자 되라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해당 정신질환자 상태로 소송 중인 사람. 소송 중인 사람이 정신질환자 이 금전 갈취할 목적으로 보호 의무자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 이 소송 중인 사람의 배우자 부부는 똑같잖아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 가시나요? 미성년자 자기 앞가림도 못해요. 누구의 보호 의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행방불명자 본인의 행방이 지금 불명이에요. 누구의 보호 의무자가 되겠습니까? 보호 의무자로 이행할 수 없는 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보호 의무자로 이행할 수 없다고 했을 때는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서 파산 선고받고 복권 되지 않아도 의료인은 가능해요. 의료인이 병원 차렸는데 망해가지고 파산됐는데 또 다른 병원 차려서 의료인 할 수 있습니다. 의료인은 의사죠? 그리고 간호사예요. 이렇게 두 개만 기억하세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아닙니까? 조산사도 간호사니까 의료인은 그냥 의사랑 간호사밖에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파산됐다고 해서 의료인이 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간호사예요. 의료인이죠. 파산 선고했어. 하지만 일은 할 수 있잖아요. 일해서 돈 벌어야 되는데 이 의료인 자격증 박탈하면 되겠어요? 돈 어떻게 벌어요? 더 못 벌죠. 그래서 파산 선고받고 복권이 안 됐다. 이거는 정신질환자만 같이 가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고령자야. 파산 선고는 옛날에 받은 기억은 있지만 복권 됐어. 이제는 돈 벌 수 있어. 돈이 좀 있어. 이런 사람은 된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구강보건사업의 기본 계획은 어떤 사업이 있냐 그랬어요. 구강보건사업 기본 계획 쫙 볼게요. 가볍게만 보세요, 여러분. 보기에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그냥 아예 안 본 거랑은 다릅니다. 하지만 외울 수는 없어요. 구강보건사업은 어떻게 하냐? 구강보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사도 하고 연구도 하고 교육도 한다.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 사업을 한다.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 사업 하면은 충치 예방 아닙니까? 그래서 구강에 관련된 거지. 이게 뭐랑 관련된 거겠어요? 학교, 사업장, 노인,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이건 한마디로 대상자를 나누는 거 아니겠어요? 학교에서는 교사와 학생이 있죠. 사업장은 회사원이 있죠. 다 대상자를 분류한 겁니다. 노인, 장애인도 사람이잖아요. 임산부, 영유아 사람이잖아요. 그쵸? 이게 다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조사, 연구, 교육 사업을 하고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 사업도 한다. 이 대상자들한테 다 보건사업 교육을 한다.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구강보건사업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냥 보면은 대충 찍을 수가 있어요. 백내장 수술했어. 한 달간은 수면할 때 눈을 비비지 말아라. 또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라. 플라스틱 안대를 착용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백내장 수술했어. 그 수술한 쪽을 위로해요? 아래로 해요? 수술한 쪽을 위로 합니다. 그래야 이 압력을 받지 않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안구 운동조차도 피한다. 최소화한다. 다 맞는 말이겠어요. 귀가 아팠을 때 어느 쪽으로 눕습니까?
아픈 쪽은 바닥에 대지 않아요. 아픈 쪽을 위로 올립니다. 그래서 수위, 수술한 쪽이 위죠. 수술한 쪽이 아픈 쪽이죠. 귀 수술도 마찬가지로 위로 가요. 근데 귀에서 농이 나와, 고름이 나와. 그랬을 때는 아래쪽으로 하는 거예요. 아래쪽으로 해야 바닥으로 이 고름이 흘러내리지. 위로 하면은 막 그 위에서 이게 다 줄줄줄 다 밑으로 다 오염이 되니까요. 구강 체온을 재기 전에 아이스크림 먹고 왔는데요. 이러면은 30분 후에 다시 측정할게요. 그러나요? 10분 후에 측정할게요. 이러나요? 굉장히 온도 변화가 심하죠. 30분 후에 측정을 합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이거 뭐예요? 신체 역학의 원리죠. 환자를 이동 침대로 옮길 때 간호조무사의 신체를 보호하는 자세는요. 일단 허리는 펴고 무릎은 굽혔어요. 양다리를 벌리죠. 벌린다는 것은 기저면을 넓힌다는 얘기죠. 무게중심은 낮춥니다. 무게중심을 낮춘다. 양다리를 왼쪽 오른쪽으로 벌리든 앞뒤로 벌리든 기저면을 넓히는 거죠. 그리고 허리는 꼿꼿이 펴고 무릎은 구부리는 것입니다. 이게 다치지 않으면서 힘을 덜 쓰는 자세이다 해서 요양보사에서도 맨날 나오고 간호조무사에도 2번에 한 번은 나옵니다. 임종을 앞둔 노인의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감각은 청각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그동안 너무 감사했고요. 저 진짜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청각이 남아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인사를 하셔야 돼요. 임종에 5단계가 있습니다. 3개월 남았습니다. 6개월 남았습니다. 그럼 감정이 어떤 감정이 와요? 부분협, 우수. 부정하고 싶습니다. 아니야, 나는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다가 분노가 차올라요. 왜 하필 나야? 왜 지금이야? 그러다가 협상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막내딸 시집 갈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내년 봄 벚꽃까지만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코로나 끝나고 해외여행 갔다 와서 죽게 해주세요.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우울해요. 이때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울이라는 말은요. 말하지 않는다. 무언증, 말을 안 한다 하면은 우울하고 연결하세요. 그리고 나서는 수용하고 받아들이고요. 그냥 자포자기합니다. 이게 임종의 5단계예요.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왜 하필 나야? 왜 지금이야? 이것은 임종 단계에서 뭐냐? 분노가 차올랐다는 거예요. 그쵸? 말하지 않는다 하면은 우울이죠. 자포자기한다? 수용이죠. 무의식 환자에게 하수족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보조기구가 뭐예요? 하수족이 뭐예요, 여러분? 맨날 누워있어요. 그럼 발이 이렇게 발레리나처럼 쭉 펴있죠? 어느 순간은 이렇게 굽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족저 굴곡 하수족을 예방하기 위해서 발 지지대를 씁니다. 발 지지대는 말 그대로 이렇게 누워있는데 그냥 발을 이렇게 지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발이 이렇게 꺾여지도록요. 그럼 여러분 골반이 뻗어지지 않게 허벅지의 외회전 방지를 위해서 하는 것은요. 대전자 두루마리였어요. 이거 2개 비교하셔야 돼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열 램프로 치료할 때 주의사항은요. 피부를 몇 분마다 볼까요? 5분마다 보래요. 자주 보래요. 화상 입을 수도 있으니까. 회음부 열 램프 한다고 하면은 배행아이겠죠. 목발 짚을 때 겨드랑이, 애과에다 체중 싣습니까? 아니에요. 목발 짚을 때는요. 손과 손바닥의 힘으로 합니다. 그리고 팔의 힘을 이용하는 거예요. 손이 엄청 아프겠네요. 그죠? 수술 후 회복기 환자에게 액체나 반고형식인 연식을 준다. 연식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연식은요. 연두부 정도의 점도가 있는 음식입니다. 죽 같은 거요. 완전히 물이 아니에요. 수술 후 식이 섭취하는 그 단계가 있다고 한다면은 일단 물 먹이죠. 그리고 유동식이 더 물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걸쭉한 연식 먹이고요. 그 다음에 경식, 조금 더 단단한 거.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냥 일반적인 식사 먹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식이 중요하죠. 죽 같은 거요. 치질로 인한 만성 빈혈이에요. 똥구멍에서 계속 피가 난다는 거죠. 철분 결핍성 빈혈일 수도 있다. 여러분, 철분제는 소화흡수가 안 돼서 뭐랑 같이 먹죠? 비타민 C랑 먹는다. 이게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철 좀 들어라 이 C. 비타민 C랑 먹는다. 비타민 C를 뭐로 바꿔도 맞는다? 오렌지 주스로 바꿔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칼슘은 뭐랑 먹죠? 비타민 D랑 먹는다. 이게 그렇게 비교해서 보기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양보호사 국가고시에서는 이게 그냥 허구한날 국가고시에 나와요. 철 좀 들어라 이 C. 철분제는요. 비타민 C랑 먹는다. 오렌지 주스랑 같이 먹어서 흡수시킨다. 철분제에서도 중요한 거. 치아에 착색이 돼요. 철분제가 약간 빨간색 또는 검은색이거든요. 그럼 치아가 거무튀튀하게 착색되면 안 좋죠. 그래서 빨대로 먹는다. 이것까지가 국가고시에서 원하고요. 철분제를 먹으면 똥이 까맣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나 이제 죽을 병 걸렸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설명할 때 오늘 철분제를 드셔가지고 복용하시는 동안
변이 좀 거물 수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정상적인 증상이에요. 체에 착색될 수 있으니까 빨대로 드세요. 이런 거를 상식적으로 알려주면 좋고요. 흡수가 안 되니까 오렌지 주스랑 같이 드시면 소화 흡수가 잘 됩니다. 이런 팁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근데 사실 우리가 병원에서 철분제 처방받고 했을 때 이런 거 설명해주는 직원이 있었나요? 공부를 너무 다 안 해서 그래요. 공부를 했으면 현장에서 써먹으세요. 빈혈 환자에게 철분제제를 투여하는 이유는요? 정상적인 적혈구 제조를 위해서이다. 적혈구를 만들어야 적혈구가 산소를 운반하죠. 그래서 철분제제를 투여를 합니다. 빈혈의 종류 가볍게만 알고 넘어갈게요. 적혈구의 양이 부족해서 적혈구가 깨지는 거, 파괴되는 게 용혈성 빈혈입니다. 용혈, 깨졌다, 터졌다 이런 말이에요. 철분 결핍성 빈혈 가장 많아요. 그래서 비타민 C랑 같이 처방을 합니다.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은 뭐가 생긴다? 악성 빈혈이 생긴다. 이게 그렇게 국가고시에 많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악성 빈혈 비타민 B12가 부족하다. 이게 어느 파트에서 나왔죠? 위절제술. 위절제를 했어. 그럼 뭐가 오죠? 덤핑 신드롬. 덤핑 신드롬 또 급속이동 증후군. 다 같이 가셔야 돼요. 위를 절제했어. 덤핑 신드롬. 그러면은 먹자마자 줄줄 싸겠지. 그래서 저탄수화물 먹고 고단백을 먹고 저수분을 먹었어. 가장 특이한 거 지방은 고지방을 먹는다. 지방은 소화 흡수가 느리기 때문에 고지방을 먹는다는 거. 우리 교재에는 급속이동 증후군밖에 없어요. 지방 많이 먹어라 하는 것은 급속이동 증후군밖에 없다. 그리고 먹고 나서 웬만하면 누워있어라 이겁니다. 비타민 B12가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악성 빈혈이 온다는 거. 그리고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 위암도 발생될 수 있다. 얼음 주머니는 주머니에 얼음을 어느 정도 채울까요? 2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 채운대요. 2분의 1은 뭐고 3분의 1은 뭐야? 반을 채우거나 반보다 더 적게 3분의 1 정도만 채워라 이 소리예요. 병원 물품 재고 관리하는 이유는요. 낭비를 줄여서 돈 아끼려고 하는 겁니다.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유통기한이 짧은 거는 빨리빨리 앞으로 뽑아서 쓰고 유통기한 많이 남은 거는 천천히 써야 되잖아요. 음식하고 똑같잖아요. 유통기한 임박한 거는 빨리 앞으로 빼서 써야 된다. 왜? 결국 돈 절약하기 위해서,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원도 절약할 수 있겠죠. 난차 환자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정면에서 마주 봐야 돼요. 그리고 입모양을 굉장히 분명히 하는데 자음과 모음 중에서 뭐를 발음한다? 자음을 분명히 발음합니다. 여러분 자음이 뭐예요? 자음이라는 글자에서 자음이 뭐예요? 지읒, 이응, 이게 바로 자음입니다. 제가 자음을 똑바로 해가지고 한번 설명해 볼게요. 난청 환자와 말할 때 서로 마주보며 자음으로 분명히 발음한다. 자음을 강조하니까 발음이 굉장히 또박또박한 걸 느끼실 거예요. 폐수술한 자. 폐수술했죠? 어떤 자세 취한다? 호흡기가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상체를 올립니다. 반자위. 팔러스 체위, 자위를 취하겠죠? 복수천자 자세, 복수천자는 배에서 물 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위, 반자위를 취합니다. 흉강천자, 어떻게 해요? 우리 이렇게 엎드리잖아요. 엎드려서 겨드랑이에서 물 뽑는 거잖아요. 그 머리 위로 엎드린다. 요추천자, 시행시에는 새우등 자세, 꼬부려. 끝나고 나서는 앙하이, 똑바로 누웠죠? 이 자세가 맨날 번갈아 가면서 나오기 때문에 중요해요, 여러분. 요추천자 자세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새우등 자세, 앙하위. 자궁 내 태아 위치를 교정한다. 머리가 이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엉덩이가 멈춰 있어. 그럴 때는 어떤 자세? 스릉이. 스릉이가 뭐예요, 여러분? 요가 자세 이렇게 엉덩이 위로 드는 거요. 산부인과 자세는요. 쇠석이 절석이이다. 이렇게 누워가지고 다리 위로 올리는 거요. 또 자궁경부암 자세는 쇠석이 절석이이다. 최근 국시 나왔었죠? 인플루엔자 환자를 간호할 때 인플루엔자 몇 급입니까? 그냥 인플루엔자는 독감입니다. 이거는 4급 감염병이에요. 4급 감염병은 7일 이내에 신고하는 거였죠. 그런데 신종 인플루엔자, 신종플루는요. 1급이었어요. 비교하셔야 돼요. 감염 예방을 위해서 마스크 기본으로 끼죠. 장갑 낍니다. 가운도 착용하죠. 마장갑, 마스크, 장갑, 가운을 착용한다. 정확한 혈압 측정을 위해서 환자의 심장과 팔을 같은 높이로 놓아줍니다. 이 심장과 팔을 같은 높이에 놓고 혈압을 재야지 팔이 높으면 혈압이 낮게 나오고 팔이 낮으면 혈압이 높게 나오고 반비례로 나오잖아요. 그죠? 팔 높이와 심장 높이가 같아야 된다. 이게 그렇게 맨날 국가고시에 나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마약성 진통제를 복용하면 일시적으로 호흡 감소를 야기할 수도 있고요. 변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비의 원인은 마약성 진통제이다. 이게 또 요양보호사에서 원하는 국가고시 답이긴 했어요. 또 호흡 감소. 여러분 마약성 진통제 뭐 있죠? 모르핀,
데메롤 마약성 진통제는요. 호흡수를 봐야 돼요. 정상호흡은 12에서 20회죠. 분당. 그런데 12회 이하는 서호흡입니다. 대상자가 호흡을 쟀더니 12회야. 그런데 마약성 진통제 놓으면은 숨이 더 안 쉬어질 것 같아. 서호흡이 너무 심할 것 같아. 그래서 모르핀 데메롤을 투여할 환자는 호흡수를 측정하는 거고요. 쿠마린, 헤파린, 항응고제예요. 피가 응고되지 않는 약들입니다. 그래서 혈전증 환자 뭐 쓰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혈액 응고 시간을 확인해야 돼요. 이 약 투여했는데 혈액이 응고가 안 돼. 피나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혈액 응고 시간을 체크해야 된다. 이 말이고요. 그리고 맥박수를 체크해야 되는 거는 뭐 있죠? 디기탈릭스, 디곡신. 맥박수를 체크해야 된다는 거. 맥박은 1분에 60에서 100회죠. 60회 이하는요. 서맥이에요. 맥이 느리다는 거예요. 디기탈리스, 디곡신, 강심제거든요. 너무 서맥이야. 그러면은 이 약을 투여할 때 신중해진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재고요. 이뇨제를 투여할 때는 뭘 쟀죠? 칼륨, 저칼륨 혈증을 쟀습니다. 대변 검사에서 대변 자멸시, 똥에서 잠혈, 피가 숨어 있어. 이럴 때는 뭔 검사합니까? 대장 내시경 하잖아요. 이게 제가 시험 본 2020년 상반기에 나왔어요. 전신 마취 후 무기폐, 호흡기계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 간호는 심호흡하세요, 조기 이상하세요, 기침하세요, 침 뱉으세요, 가래 뱉으세요, 체위 변경하는 거. 이게 바로 무기폐 또는 흡인성 폐렴, 이런 호흡기 감염증을 예방할 수가 있다는 거. 또 혈전증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순환기계, 호흡기계 합병증을 다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신 마취 하고 수술하고 이제 병실로 온 환자한테 이런 거를 우리 직원이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저희 엄마가 무릎 연골 수술을 10일 동안 왼쪽 오른쪽 2번의 전신 마취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저는 이런 상식이 없었습니다. 이런 자격증을 따지 않았던 일반인이었기 때문에 전혀 상식이 없었어요. 그때 간병인을 고용을 했는데 이분이 또 저희가 마침 운이 좋게도 간호조무사 출신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엘리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술하고 왔을 때 저는 엄마 눕혀놓으라 그랬더니 안 된다고 앉혀놓고 정신없는 사람을 등을 치면서 종이컵으로 가래 뱉으라고 침 뱉으라고 이러면서 계속 등을 치더라고요. 이게 바로 지금 생각하면 그 작업이 이 작업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전신 마취 후 이런 호흡기계 합병증, 순환기계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심호흡하세요, 조기 이상하세요, 기침하세요, 체위 변경하세요, 가래 뱉으세요, 이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의료진들이 설명을 안 해주더라고요. 다 케바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합병증이 많이 옵니다. 아시겠죠?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도 많이 써먹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배운다 생각하면 공부가 재밌어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요양보호사에서까지 원하는 걸 알려드리면 전신 마취를 했죠. 그러면 선망이 와요. 깨어났을 때 뭔가 환상, 환각이 와요. 그래서 급성으로 선망이 옵니다. 급성질환은 선망이에요. 그래서 사람도 못 알아보고요. 잠도 못 자고요.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부모님이나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 나중에 전신 마취 하실 일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깨어났을 때 정신이 없고 바로 치매가 아니에요. 선망이라는 증상입니다. 일시적으로 왔다가 완전하게 좋아지거나 조금 호전되고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치매로 갈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전신 마취를 70 넘어서 했을 때는 치매가 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거를 배우질 않아서. 여러분, 전신 마취 수술은 굉장히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배변을 위한 관장시의 체위. 관장체위 뭐죠? 좌측 심수위. 굉장히 중요합니다. 좌측 심수위도 정말 체위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체위에서는 무조건 2문제가 나옵니다. 100문제에서 2문제가 나와요. 그 체위 몇 개 중에서. 관장 자세는요. 좌측 심수위, 숨을 참는 게 아니에요. 아 하세요, 숨 쉬세요 하면서 심호흡을 시킵니다. 요추천자 후 두통 예방 자세는요. 앙하위이다. 그 요추천자에게 누수되지 않기 위해서도 앙하위로 눕혀요. 머리와 다리가 수평이 되는 자세이다. 이렇게 해도 여러분 앙하위구나 맞추셔야 돼요. 치료 목적으로 미운수 목욕을 했어. 치료 목적이래요. 미운수 목욕 뭡니까? 열을 내리게 하기 위해서 미운수 목욕하는 거잖아요. 서해부, 겨드랑이, 경정맥 등의 혈관이 지나가는 곳을 집중적으로 한다. 어떤 혈관? 큰 혈관이 지나가는 곳. 왜? 우리가 일반적인 침상 목욕을 할 때는요. 혈액순환을 시키기 위해서 말초에서 중심으로 작은 데서 큰 데로 닦았잖아요. 하지만 열을 내리려면은 큰 혈관부터 빨리빨리 열 내려야 열이 팍팍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것입니다. 큰 혈관이 지나가는 곳을 집중적으로 미온수 목욕을 시킨다는 거. 이 미온수 목욕은 목욕이 아니에요. 열을 내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열을 내리는데 손발은 차게 해요? 따뜻하게 해요? 오히려 따뜻하게 하래요. 왜? 말초혈관이 따뜻해야 오히려 열이 떨어진대요.
치료 목적으로 미온수 목욕을 한다고 하면은 체온이 내려갈 때까지 몇 번 반복해라? 3-4번은 해라. 3번은 반복해라. 그랬습니다. 미온수 스펀지 목욕 온도는요. 미온수 63 제가 이렇게 암기시켰었죠. 63은요. 30에서 33도입니다. 체온보다 더 낮잖아요. 그쵸? 20-30분 동안 열을 내리는 거예요. 큰혈관부터 해라. 이게 중요해요. 전립선 수술 후 한동안 유치 도뇨관을 하고 있을 때 주의사항은요. 도뇨관은 잠글까요? 안 잠글까요? 오픈 더 도뇨, 잠그지 않는다. 도뇨관을 잠그면 소변이 안 빠지죠? 배가 팽만되고 아프겠죠? 전립선은 왜 생겨요? 전립선 비대증은요? 호르몬, 결국은 남성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유치도뇨할 때 주의사항. 여러분 유치도뇨가 뭔지 설마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일회성 도뇨는 단순 도뇨입니다. 소변 양을 측정하기 위해서 소변을 빼고요. 유치도뇨 계속 유치하고 있는 거예요. 소변줄을 계속 꽂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도뇨관을 잠그지 않는다. 도뇨관을 꺾이지 않게 하죠. 눌렸는지 잘 살펴봐야겠죠. 방광 아래에다가 소변 주머니를 놓습니다. 우리 링거 맞고 할 때는 항상 우리 몸보다 위에 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몸보다 아래에 있는 거, 배보다 아래, 방광보다 아래에 있는 것은 소변 주머니밖에 없어요. 항상 감염 예방을 위해서 폐쇄형을 유지하고 일정 정도 소변이 찼어. 버리고 알코올솜으로 닦고 뚜껑 닫아줘야겠죠? 주기적으로 비워준다는 거. 전신마비로 침상에서 머리를 감길 때 방법은요? 침대 이렇게 있으면 머리를 이 가장자리로 옮겨야 돼요. 그리고 낮은 베개를 대고 머리를 감깁니다. 침상 가장자리로 옮긴다. 목에 낮은 베개를 댄다. 웨이도를 솜으로 막는다. 웨이도를 솜으로 막는다. 양쪽을 솜으로 다 막아요. 수건으로 눈을 덮어준다. 얼굴을 덮어주는 게 아니에요. 눈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미용실 가면은 이렇게 눈, 코, 입 삼각형으로 덮어주잖아요. 눈을 덮어주는 거예요. 혼돈된 환자가 주사바늘이나 삽입한 튜브를 제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신체 보호대는 뭐냐 그랬습니다. 혼돈된 환자라고 했지 애기라는 말은 없었죠? 그러면 여러분 장갑 보호대, 장갑 억제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똑같이 소양증이 있어. 주사바늘을 빼지 않게 해야 돼. 근데 애기야, 소아야. 그러면요. 그때는 팔꿈치 보호대가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팔을 쭉 펴라. 그러면 애기만 가능한 거예요. 소아요. 팔꿈치 보호대 같은 말 뭐죠? 주관절 보호대. 같은 말을 아셔야 됩니다. 팔꿈치 할 때는 알고 주관절 하면 모르면 안 돼요. 팔꿈치 보호대가 주관절 보호대고 이거는 애기만 할 수 있다는 거. 소아는 물론 장갑 보호대도 하고 팔꿈치 보호대도 하는데 팔꿈치 보호대를 하는 어른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재킷 보호대, 재킷처럼 입어요. 진압력이 상실된 혼돈 환자나 진정대 투여한 환자의 낙상 방지를 위해서는 재킷 보호대를 쓴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좋아요 누르면 합격. 귀로 듣고 고득점 합격하는 비결이 귀간조에 있습니다.